오늘부터 5문제가 전범위가 나가죠. 복수 문제. 그냥 풀어보세요. 전범위가 나가.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그냥. 자꾸 이렇게 이렇게 찌라시라도 확인 자꾸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눠드린 찌라시만 확인하시고 다른 찌라시는 확인하지 마세요. 집토끼부터 잡아야지. 그죠? 집토끼. 보통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게 남의 게 더 커 보여.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자꾸 다른 거 기웃기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제 강의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이 빠르다고? 요번은 되게 천천히 하고 있는데? 네? 아니, 3, 4월 달하고 비교해보세요. 3, 4월보다 되게 천천히 하고 있는데? 3, 4월 달에 강의를 안 들어보셨구나. 거기 진짜 막 오토바이 달린 것처럼 달려나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요약집이 있어서 판서가 부담이 줄어드니까. 제가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더 천천히 하지 아직도 더 천천히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이런 거 보게 되면요, 그 표현들이요, 결코 쉽게 안 나와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대화체로 안 나오죠. 무슨 훈민정음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고어체고, 번역체고 말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걸 듣거나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쉬운 상태로만 보고 듣고 하다 보면 그 지문이 안 읽혀요, 시험장 가서.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는 쉬워, 막 재밌고 쉬워. 문제가 안 풀린다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그래서 계속 저는 그냥 판례 문구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이해는 시켜드리되, 결론은 항상 그 판례 문구, 나오는 문구대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도 그나마 안정적인 점수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블루 프락이라고 아시죠? 한글로 번역하면 뭐가 되죠? 청개구리죠, 청개구리. 영어로 청개구리 이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시는지 몰라. 그게 이제 본인 살아온 인생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애들은 하라면 하잖아. 근데 본인은 나름대로 나는 잘 살아왔어, 내 인생대로. 그러니까 고집이 있는 거야. 누가 말을 해도 안 들어. 근데 학원 원장님이나 강사가 말하는 건 지독하게 안 듣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는 것도 그건 또 잘 들어. 야, 누가 하면 와 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특히 민법은 제 말대로 하세요. 그래야 고득점 맞고 말이죠. 학교론요, 제가 박사구 교수님한테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열나해야 55점이야. 열나해야 나중에 시험장 가보면 알아요. 학교로는 이게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광대해. 학교로는 원래 개론이란 게 그래. 개론이란 게 굉장히 괴로워요.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범위가, 특히 요즘에 무슨 컨버전스가 유행인지 공법 문제 나오고 막 학개론에 책에는 없는 거, 기사, 경제판 기사에 나오는 거 이런 게 나와요. 학개론 강의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죠. 어디까지 범위를 넓힐 것인가. 학개론은 그냥 55점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야. 그럼 마음이 편해지죠. 왜? 계산 문제 다 포기해도 되거든. 계산 문제 9개. 이거 뭘 맞춰, 이거를. 계산 안 되잖아요. 폼나게 계산기는 갖고 들어가.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계산기 갖고 쓸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안 써요, 계산기. 가보면 시험장에서 계산기 들이는 사람 한두 사람 있을까? 안 써. 계산 문제 9개 찍어. 한 번으로 3번 쫙 찍거나 4번 쫙 찍거나 그러면 적어도 2-3개는 맞아. 그럼 됐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말자 말이지. 그냥 편안하게 학개론 55점. 그럼 나머지를 민법에서 해야 되잖아.
민법 65조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목표로 65조만 한번 잡는 거예요, 민법을.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 근데 그때 민법은 배신은 안 해. 적어도. 범위 바깥의 건 거의 안 나온단 말이죠. 쫙 정리해놓고 거기에서 85% 향이 그냥 쫙 나온단 말이죠. 그거 맞춰주면 돼요, 실수 없이. 그러니까 제 말대로 하시라고 제발 좀. 아유 징글징글해 죽겠어 그냥. 에이 15페이지 허위표시 허위표시 강의 자꾸 다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두셔야 돼요. 책보다는 많이 듣고 문제는 이제 7, 8월 가면 징글징글하게 푼단 말이죠. 그때 가서 풀면 되니까. 자, 허위표시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에서 표시 무효한데, 통정 다른 말로 통모, 다른 말로 양해, 다른 말로 합의, 다른 말로 짜고 이렇게 돼. 짜고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뭐냐 도대체 이 통정 허위 표시가. 찬찬히 이해를 해봅니다. 갑이요 A 토지를요 팔 생각이 없어요.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을한테 팔겠다고 그랬어. 야 사라 이렇게. 매도 의사 없이 매도 의사를 표시했어. 자 이때 을 갑에게 매도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아. 자 갑이 매도 의사 없이 매도 의사를 표시했죠. 비진이죠. 얘가 알아. 근데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합의를 해줘. 합의해 준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을은요 A 토지를 살 생각이 없어. 없이 사겠다고 표시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합의라는 건 이 겉으로 합의한 이 겉. 근데 둘 다 속마음은 그런 걸 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요게 합의가. 표시가 합의가 있다 이런데 표시가. 그럼 결국 둘 다 비진이 표시가 있죠. 그런데 둘 다 그 속마음을 감추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마치 한 것처럼 합의가 있는 이런 걸 통정허위 표시라고 해요. 줄여서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 표시. 뭘 합의했어? 겉에. 표시가 합의가 돼요. 표시. 이런 걸 허위 표시를 한다.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 표시. 갑도 비진이, 을도 비진이 그런데 표시가 일치. 이런 걸 뭐라 한다? 통정 허위 표시. 대표적인 게 가장매매가 나올 거예요. 요건은 뭐가 돼요? 비진이 표시 요건 3개. 의사 표시가 있을 것, 불일치할 것, 알고 있을 것, 여기에다가 숟가락 한 장 얹으면 돼. 뭐? 합의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갑의 비진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알고 있어. 이건 허위 표시가 아니지. 알면서 뭐까지 있어야 돼? 합의까지. 갑의 진이 아님을 비진임을 상대방이 아는 것만으로는 통정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효과. 갑의 진이 아님을 을이 알았어. 무효였죠. 그죠? 아까 비진이 표시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였잖아요. 얘는 합의까지 해줬어. 당연히 무효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허위 표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효과가. 그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을 못해. 선의 제3자. 이 기본이에요. 이게 허위 표시. 그래서 허위 표시는 이 안에 비진이 표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허위 표시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사례 형태로 물어본다 그랬죠. 주로. 사례 형태 뭐죠? 가장매매. 갑이 왼쪽 거 그대로 다시 A 토지를 갖고 있고 갑의 채권자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채권자를 A라고 그랬구나. 그래 채권자를 A라 하자. 그냥 토지를 하자. 갑의 채권자 A가 있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자꾸 경매를 넣으려고 해. 강제집행. 갑은 이걸 피해야 돼. 친구라고 짜. 뭐라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재산을 빼돌린다 그랬죠. 이게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등기까지 넘겨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채무자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되고요. 자, 이때 효과 가장매매 무효, 등기 무효. 그 다음 이거 반사의 질서 행위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더라 말이야. 아니니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말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뭐예요? 등기 말소하라 말이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채권자가 있으니까 말소 안 하고 있겠죠. 그럼 얘는 경매를 못 넣어. 그러니까 얘는 요거 말소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 그 방법이 뭐냐? 법원으로 달려가서 갑을 간의 계약을 취소해 주세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중매매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유는 채권자 취소권은요, 금전 채권자가 하는 거. 금전 채권. 빌려준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근데 아까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금전 채권이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은 못 하는 거야. 얘는 빌려준 돈이 있어.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허위 표시로 무효인 행위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다만 이건 법원을 통해서 꼭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 걸 채권자 취소권이라 한다. 그래서 법원이 취소시키고 말소시켜서 경매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기 한 세트. 두 번째, 을이 팔아먹었어. 요게 문제다. 이때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 악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아까 봤던 거 비진이 제3자 선의는 추정된다.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보호되고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악의라도 보호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조금 더 추가. 요 경우 병원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런데 팔았어. 이때 정. 선이라면 보호되는가? 즉 악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 도 108조 2항의 제3자에 포함되는가? 된다. 얘도 보호된다. 물론 얘는 악의라면 보호받지 못하겠죠. 여기까지 추가해서 기억을 하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누구는 소유권 상실했어요? 누가 소유권 상실한 거야? 다시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 그럼 소유권 상실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갑이죠. 갑. 누구야 또 을은? 어디가? 무효라 그랬어. 얘가 소유권 상실이야. 얘가 소유자인데.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어. 누가 배신해서? 을이. 을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소유권을 상실한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첫째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기에서는 말소 청구했었죠. 여기서는 말소 청구 못하지. 뭘 청구해야 돼? 병으로부터 받은 대금. 우리 병한테 팔아먹고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의 거 팔아먹고 받은 돈이잖아. 그거 내놔라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1억짜리인데 을이 병한테 7천에 팔아먹었어? 그럼 7천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부당이득이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남의 땅 팔아먹고 받은 돈이니까 부당이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면 내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돌려받았어. 그런데 손해가 아직 남았어. 얼마?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손해배상 청구. 여기까지 딱 기억하세요. 이게 가장매매에서 나올 수 있는 사례 형태 거의 전부예요. 다만 조심하실 게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사례 형태로 나오죠. 얘가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소유권 등기는 얘한테 남아있지. 그러니까 말소 청구 가능해지.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유권 등기가 얘한테 넘어가 있으니까 말소 청구를 못해. 하지만 얘가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소유권 등기는 얘한테 남아있으니까 말소시키고 다만 이거는 소멸하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3자, 선의 제3자가 취득한 게 저당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그거 간단히 좀 생각을 추가해서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있다.
가장행위, 은닉행위.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감추고 은닉이라고 하죠. 은닉.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넘겨주다 이렇게 되죠. 갑은 매매한 적 없죠? 그러니까 허위 표시는 무효지. 반면에 증여는 세금 뜯어야지 유효. 증여세 뜯어야지 유효로 봐야지. 그래서 은닉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문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증여가 유효하면 등기도 유효. 등기부에는 이 A토지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간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돼 있어. 매매. 근데 각각은 실제로 뭘 했어요? 증여. 등기부 등기 원인이 실제와 불일치해. 그죠? 원래는 무효여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 대법원,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설령 등기 원인이 증여와 매매로 돼서 불일치하더라도 이걸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세금 뜯어내야 되니까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등기는 유효하니까 을은 권리자야. 그럼 당연히 병은 선압,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죠. 구별 딱 해야 되죠. 그죠? 제3자가 선임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구별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허위표에서 나오는 한 세트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게 108조 2항의 제3자.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즉 보호되는 제3자. 이때 첫째 기준이 뭐냐? 제3자냐 아니냐의 기준. 자, 우리 대법원 요 두 놈은 제외해라. 당사자. 당사자의 상속인. 포괄, 승계. 제외하자. 얘네 제외하자. 얘네는 제3자가 아니다. 당사자, 허위 표시한 당사자와 당사자의 상속인을 제외.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 이렇게 돼요. 제외한 자 중에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형성된 외형상 법률관계, 가장매매를 기초로 만들어진 껍데기 법률관계, 즉 등기부상으로 소유권자가 누구로 돼 있어? 을. 이게 외형상 법률관계예요. 껍데기. 이거 진짜다 가짜다? 가짜지. 그래서 이 외형상 법률관계란 가짜 법률관계죠.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다는 말이죠. 요거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3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 가지예요. 첫째가 당사자와 포괄승계를 제외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제3자는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돼. 가짜를 진짜라고. 세 번째,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나서 새롭게 거래가 있어야 돼. 이게 기준이야. 우리 대법원이 할 때. 이 기준에 따라서 제3자인 놈과 아닌 놈 구별해야 돼. 인 놈과 아닌 놈. 그리고 특히 아닌 놈. 원래 11명이 있는데 11명 다 외우라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6놈을 기억하죠. 6놈. 첫째, 갑이 을에게 땅을 사와라 팔아라 부탁을 했더니 이 자식이 병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자식이 허위 표시를 했네.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은 당사자죠. 빼야지 당사자니까. 대리인의 허위 표시가 있을 때 본인. 두 번째, 요거 손해배상청권 이거 진짜 권리 가짜 권리. 요거 진짜 권리예요 가짜 권리예요? 진짜죠. 을이 1억짜리를 7천에 팔아먹었으니까 갑한테는 진짜 손해가 3천만 원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권리는 진짜 권리야. 이거를 팔았어. 이걸 산 놈. 가짜 권리 산 놈이에요? 진짜 권리 산 놈이야? 진짜 권리. 근데 제3자는 가짜를 진짜로 믿고 그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진짜로 샀어. 얘는 제3자가 아니야. 뭐라고 불러요?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거죠. 네?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이렇게 되죠. 물론 이거 또
되게 어려운 게 하나 더 있어. 근데 다행히 그건 안 나오니까. 요 놈만 기억하자. 가장매매 기초한 손해배상 채권의 항소인. 세 번째, 갑이 을에게, 병에게 채권을 갖고 있어, 채권. 또는 병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 주식. 갑이 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거나 병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 그럼 얘는 채무자 또는 주식회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갑이 요거를 가짜로 팔아. 이때 요 두 놈. 제3자도 아니다.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냐? 얘네는 채무자고 회사인 상태에서 가장양도가 있었어요. 즉 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거래한 게 아니고 허위 표시 이전에 있던 놈들, 이전. 그러니까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나 주식 가장양도의 주식회사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다. 나머지 이제 쉽죠. 상속인 안 돼. 당연히 안 돼. 포괄승계니까. 그 다음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줘라. 우리가 계약법에서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런데 이 갑을 매매가 허위 표시야. 이때 이 제3자, 수익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섯 놈, 본인, 가손양,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여섯 놈만 외워달라. 예? 고르면 돼요. 이렇게 키워드로. 본인, 가손양,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이렇게. 두세 번 중얼중얼 하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그죠?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놈이 한 놈이 딱 있다 말이야. 갑, 을 사이에 가짜 소비대차 계약이 있어. 소비대차는 돈 빌려주는 계약이죠. 돈 빌려주는 계약인데 실제로 갑은 이렇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고 을도 갑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어. 그런데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했어. 자, 갑은 가짜 채권자고요. 을은 가짜 채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갑은 을에게 가짜 채권을 갖고 있어요. 겉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 가장 대주가 파산을 하고요.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됩니다. 자, 이 파산 관제인이 하는 역할은 파산한 사람의 재산을 확인해서 그 남아있는 재산을 가지고 얘한테 돈 빌려준 애들이 있겠죠. 갑의 채권자. 얘네들한테 빚잔치를 대신해주는 사람이 파산관제인이고요. 이 파산관제인은 우리 대법원에 갈 때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이에요. 파산자의 뭐라고요? 포괄승계인입니다. 자, 이 파산관제인이 갑의 재산을 확인하다 보니까 차용증이 하나 나왔어. 을이 돈 빌려간 걸로 돼 있어. 당연히 얘는 을한테 가서 돈 갚으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랬을까? 가짜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을까? 제3자라 그랬죠. 나는 108조행의 제3자다. 여기서 이 얘가 제3자인지가 문제가 됐어. 그런데 제3자는 포괄승계인 제외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대법원이 그래놓고 얘는 제3자래. 포괄승계인인데 제3자래. 그래서 요 놈이 따로 지문으로 나와요. 제3자야. 또 하나가 문제가 됐어. 얘는요, 이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 악의야. 그러면 제3자라 하더라도 악의니까 보호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우리 대법원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관제인 자신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얘네들 가지고 판단해라. 얘네들을 싸잡아서 총파산채권자라고 해요. 총파산채권자 전원이 악의여야 너도 악의. 한 놈이라도 선이라면 너도 선이. 그래서 총파산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제는 선의의 제3자다. 꼭 따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5페이지 허위표시 조문 확인하시고
참고에 있는 가장매매 지금 써드린 게 다 나왔어. 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맨 위에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한 자, 가장매매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가장행위, 은닉행위, 사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쭉 내려오면 반가라 3번에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 중에 네 번째 상대방과 합의, 통정, 통모, 양해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거기에 판례 하나 아까 비진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이 대출 약정은 비진이 표시가 아니고 따라서 유효하고 명의인이 주채무자 그랬죠.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대법원이 할 때 얘가 너무 불쌍해. 보호를 해주고 싶어. 이럴 때 우리 대법원은 느닷없이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고 이런 말을 써요. 양해가 뭐예요? 어디 갔어? 여기인데 통정, 통모, 양해, 합의 짜고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 표시로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채무부담 의사 없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뭐야 이건 또 명의로를 또 뭐야? 아이 명의로 야 업도 못하가 또 생긴다. 개 짜증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양해하였다면 통정 통모했다면 이런 뜻이죠. 그럼 그 대출 약정은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그거 기억하자. 자, 허위 표시 효과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고 박스 니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니까 불법인 임금의 적용이 없다. 그 다음에 제3자 오른쪽 박스 다시 한번 기억 제3자 기준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 니은 과실 유무 묻지 않아 리을 추정돼 미음 엄폐물의 법칙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첫 번째 본인 두 번째 가손양 세 번째 채무자 여덟 번째 주식회사 밑에 상속인 그 밑에 수익자 이렇게 됐지요? 그 정도 이 정도가 허위 표시에서 보셔야 될 내용 전부야. 자 이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마지막 차고 일단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항에서는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뭐 공통적으로 제3자 보기정이 있죠. 자 먼저 차고가 뭐냐 도대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 그런데 그걸 갑이 몰라.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몰라. 일단 차고도요. 의사하고 표시는 불일치해야 돼. 불일치. 자, 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어떤 유형이 있을까? 가장 기본이 표시를 잘못하는 거죠. 예? 그걸 표시상 착오라고 해요. 답은 3번 골랐으나 답안지에 4번으로 마킹하는 경우. 개당 1,000원에 살 생각이었는데 하나를 더 쓴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표시상 착오. 표시를 잘못한 경우. 비슷하게 내용상 착오라는 경우도 있다. 내용상 착오. 갑이 물건을 개당 1,000원에 살 생각을 했다. 이게 의사다. 근데 표시를 뭐라고 했는가? 개당 1,000원. 근데 한자로 썼어. 이렇게. 근데 이거는 중국 위안화죠. 예? 아시지? 예, 우리나라는 둥구론 짰어. 짱깨라 본다. 중국은 죄송합니다. 아이고 입에서 중국은 으뜸은 짰어. 우리나라는 둥구론 짰어. 근데 나는 이게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착각. 그래서 둥글 원자로 써야 될 걸 잘못 표시. 즉 표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시를 잘못했어. 이런 걸 뭐라 한다?
내용상 착오, 내용상 착오. 이것도 표시상 착오죠. 세 번째. 사자라고 해서 표시기관이 있어. 갑이 을한테, 야, 병한테 가서 개당 1,000원에 사와. 라고 심부름을 시켰어. 자, 을이 병한테 갔어. 개당 10,000원에 주세요. 라고 표시했어. 대신 표시해주는 사람이 표시를 잘못했죠. 이것도 표시상의 착오가 되겠지. 요거를 표시기관의 착오 이렇게 불러요. 자, 두 번째. 하도 병이 이렇게 헛짓거리 하니까 갑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써줬어, 쪽지를. 메모를 써가지고, 야, 너는 가서 말도 하지 말고 전달만 하라, 전달. 그랬더니 이 자식이 엉뚱하게 정한테 전달했어. 이런 걸 전달기관의 착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전달기관의 착오는 갑의 의사가 병한테 아예 도달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표시의 불도달. 즉 의사표시 자체가 효력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착오가 아니야. 그래서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의 착오만 착오가 되고요. 전달기관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네 번째. 서명 날인 착오. 이건 뭐예요? 엉뚱한 소리에 서명 날인하는 경우. 시험에 두 가지가 나온 적 있죠. 하나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착오하고 연대 보증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 신원 보증 계약서라고 착각하고 연대 보증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 생각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 생각은 신원 보증 계약서. 근데 표시는 연대 보증. 이런 거 서명 날인의 착오. 이것도 착오죠. 서명 날인의 착오. 법률 착오, 쌍방 착오, 계산 착오.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매매대금과 같이 주었어. 그런데 나중에 3배가 부과됐어요. 양도소득세가. 그럼 각과 을은 양도소득세액을 착각했죠.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의 착오가 있었어요. 둘 다 착각이 있었죠. 에? 쌍방 착오. 이 착각이 왜 있었어요? 얘가 계산 잘못했죠. 계산 착오. 왜 잘못했어? 세법을 잘 몰라서. 법률 착오. 법률 착오, 쌍방 착오, 계산 착오. 에? 이렇게 돼요. 양도소득세액의 착오를 말하게 됩니다. 이것도 착오래. 대부분. 이것도 착오래. 자, 여기까지 중에서 다 몰라도 돼. 요거는 꼭 기억하자. 표시상 착오, 내용상 착오, 표시기간 착오, 서명 날인 착오, 법률 착오, 쌍방 착오, 계산 착오. 다 착오야. 착오인데 요 놈이 문제. 동기 착오. 동기는 뭘 동기라 그랬죠? 법률행위라는 이유, 갑이 A 토지가 있고 을이 바로 요 A 토지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갑한테 가서 A 토지를 팔아라라고 A 토지를 살 생각을 표시했어. 의사표시가 일치하죠? 안 일치해요? 일치하잖아. 을이 A 토지를 살 생각으로 갑한테 가서 B 토지를 팔아라 그랬다면 불일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을은 지금 A 토지를 살 생각을 하고 A 토지를 팔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의사표시는 일치. 자, 여기서 을이 이 땅을 왜 살까? 이게 이유죠. 이게 동기야. 공장 지려고. 그런데 이 땅은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야. 이런 걸 뭐라 한다? 동기착오. 이런 걸.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법률 행위하는 이유의 착각이 있는 경우. 그런 걸 뭐라 한다? 동기착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착오는 일단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일치를 해. 의사하고 표시는. 따라서 동기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기착오를 이유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게 원칙. 다만 예외.
두 가지. 을의 동기가 상대방 갑에게 표시가 돼서 알려진 경우하고, 두 번째가 을이 표시를 안 했어. 그런데 그 동기의 착오가 갑에 의하여 유발됐어. 갑에 의하여. 갑이 이 땅은 공장부지로 딱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공장을 지을 수 있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됐어. 이런 식으로 을이 공장을 짓고자 하는 동기를 갑에게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을의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 갑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이게 판례죠. 여기서 특히 조심하실 게 요거죠. 을이 갑에게 나는 동기의 착오를 너한테 표시했다. 너는 알고 있었잖냐. 나 착오 취소할란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법원에서 판사님, 을이 저한테요 공장을 짓고자 한 동기를 표시해서 제가 알고는 있었으나 을하고 이 땅에 공장을 짓기로 합의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착오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 대법원 합의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합의가 없어도 표시해서 알려지기만 하면 착오가 될 수 있다. 이게 나오죠. 합의 필요 없다. 밑에 거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발되었다면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분의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착오 유형 중에서 요거 동기의 착오가 이런 게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효과,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의사표시는 어떻다? 유효하다.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를 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무효가 아니지. 일단 유효야. 그러니까 취소를 해야 무효가 돼.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또 대항을 못해. 선의의 제3자. 일단 이렇게 효과가 기본 효과고요. 여기서 우리 민법은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취소 요건이 따로 있죠. 두 가지 중요 부분의 착오. 착오가 중요 부분에서 착오가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중요 부분이 뭐냐? 기준 3개. 주관적 기준, 객관적 기준, 경제적 불이익 기준. 3가지. 주관적 기준은 별거 아니죠. 착오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객관적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별거 없고요. 이게 중요하죠. 착오자에게 착오로 인해서 뭐가 있을 것?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이 기준이. 자, 이 기준에 따라서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거 구별해야 되죠. 그것도 우리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는 거. 내 개인적인 생각 말고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거. 그 중에서도 아닌 거. 시가 착각한 거. 면적을 착각했거나 지분이 부족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면적보다 작아. 내가 생각했던 지분보다 작아. 내가 생각했던 소유자가 아니야. 나는 갑소유인 줄 알고 갑과 계약을 했어. 나중에 어때 병소유야. 소유자 착오. 일단 3가지. 시가착오, 면적착오, 지분착오, 소유자 착오. 이건 중요한 착오가 아니다. 또 하나. 보증인이 보증을 서기 전에 채무자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했더니 가압류가 없어. 그래서 보증을 섰는데 가압류가 있네. 큰일 났네. 그런데 이게 원인 무효네. 가압류가 없는 거하고 똑같죠. 이럴 땐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야. 그런데 나는 단독상속인으로 착각하고 있어. 이런 경우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착오한 경우 5개 기억하자. 5개. 더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5개니까 5개 기억하자. 나는 5개는 너무 많아요. 그럼 4개만이라도. 4개가 너무 많아요. 아니야, 외워야 돼.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중요 부분 아닌 거만 기억하냐, 아닌 거만. 세 번째.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다.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한다. 그런데 을은 이걸 저지하려고 한다. 그렇겠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데 갑이 느닷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할 때 을은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지. 네 맘대로 왜 취소하냐 싸우겠지. 자, 여기서 법원은 취소를 하려는 놈이, 즉 착오자가 취소하려는 자가 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부정하는 자, 갑이 중요부분을 증명해라. 그래야 너는 취소할 수 있다. 갑 너 취소하고 싶니? 네. 그럼 중요부분인지를 입증해라. 착오자가 입증해라.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해라.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해라. 뭐를? 중요부분을. 이게 첫 번째. 중요부분은 요 정도 세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요건에서 기준에서 경제적 불이익 기억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 중요부분이 아닌 거 기억하시고,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는가 기억하시고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중요 부분에 착오라 하더라도 착오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 자, 여기서 먼저 과실이 왜 등장하죠? 과실은 선의 과실이죠. 그러니까 갑에게 과실이 있다는 건 일단 갑은 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선이에요? 이거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갑의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 이걸 갑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선이야,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선의는 선의 무과실이 있고 선의 과실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보통 선의는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 두 개만 나누는데 착오에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실을 또 나눠야 되는구나. 무거울 중자 중과실, 가벼울 경자 경과실. 그래서 요 놈만 취소할 수 있는 놈만. 요거 안 돼. 요것도 안 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선이이면서 과실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선이이면서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 어이구야, 뭐야? 왜 가만히 계셔? 요 경우 취소, 요것만 안 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죠. 두 번째,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 뭐냐? 기준 없어. 그냥 현저한 부주의. 현저한 부주의. 부주의가 과실이죠. 그죠? 이게 부주의야. 근데 중대, 뭐야? 현저해. 같은 말이죠. 중대한 과실 이퀄 현저한 부주의. 그 현저한 부주의가 있냐 없냐? 중대한 과실이 있냐? 중대한 과실이 없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어. 여기 또 판례 기억해야 돼. 현저한 부주의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의 현저한 부주의가 있어서 취소 못한다와 없어서 취소할 수 있다. 판례 여기 있다. 두 개. 공장을 짓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짓고자 땅을 사기 전에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임야도 지적도와 같은 공적 장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 그래서 엉뚱한 땅을 샀어. 이런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없다. 반면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 가짜 청자를 진짜로 착각하고 고액을 주고 산 경우. 중개사, 중개인 말을 신뢰하고 땅을 샀어. 전문가 말을 믿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다. 요 각각 두 가지씩 머릿속에 딱 넣죠. 마지막. 자, 아까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취소를 하려는 자가 중요 부분을 증명해야 된다 그랬죠. 증명했어. 그럼 법원은 취소를 인정하려고 하겠지. 이때 상대방이 법원에다가 취소 인정하면 안 됩니다. 갑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증명해야지. 그래서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해야 돼? 상대방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에요? 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이에요. 저지. 취소를 저지. 이 취소를 저지한다는 건 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갑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을은 효력을 주장하는 자. 얘가 중대한 과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라 이렇게 되겠죠. 여기 취소 요건이죠. 아주 중요하죠. 취소 요건.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제도와의 관계라고 찌질이 몇 가지가 나오죠. 찌질이. 찌질이 아니지. 부수효 효과라고. 첫째, 이 백구종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이 만약에 느닷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을에게는 손해가 생길 여지가 크지요. 을이 갑으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갑이 느닷없이 계약을 취소했다. 당연히 을은 막대한 손해가 생길 거예요. 그죠? 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착오한 것, 취소한 것 다 불법행위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착오 취소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 막는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백구조는 임의 규정이구나. 중요분에 착오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안 지켜도 되는구나. 착오 취소권 배제 특약은 유효. 세 번째, 아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갑에게 착오가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럼 취소를 못해야 돼. 그런데 상대방이 이걸 이용했어. 갑의 착오로 상대방이 이용했어. 갑이 착오가 있다는 걸 을이 알면서 그걸 이용했어. 나쁜 놈이지. 사기친 거하고 똑같아. 따라서 갑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네 번째, 을이 갑으로부터 주택을 샀는데 이 주택에 금이 쩍쩍 갈라지고 물이 줄줄 새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을 때는요, 우리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이란 걸 물을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요거 말고, 하자 담보 책임 말고 갑소유 주택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없다고 착각하고 산 거죠. 그렇잖아요. 하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샀다. 모르고. 그러니까 착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갑은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외에 착오 취소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최근엔 된다.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요분에 착오가 있으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잔금을 안 줘. 잔금 안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갑은 계약을 해제하고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을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어. 둘이 붙었어. 갑, 너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손해를 배상해라. 을, 나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으니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둘이 붙었어. 누가 이겼어? 을이 이겼어. 판례가. 그래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미 해제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아주 잘 나온다 그랬죠. 5개 딱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부적 효과로. 이게 다야. 착오는. 이게 다야.
그지같이 많죠?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109조 1항과 2항이 있죠. 의가 있습니다.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한다 그랬어요. 유형이 쭉 나와요. 표시상 착오, 내용상 착오, 사자의 착오 중에서 표시기관의 착오만 법률 착오, 쌍방 착오, 계산 착오, 서명 날인 착오 이런 게 있죠. 자, 중요한 게 동기의 착오, 원칙 착오가 아니다.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판례.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표시돼서 알려지기만 하면 충분히 착오가 된다. 합의까지 있어야 착오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효과 취소할 수 있다. 첫 번째 칸 동그라미 중요 부분은 표의자, 즉 착오자, 취소하려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 두 번째 취소할 수 없는 경우 동그라미 1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러니까 경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2 상대방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취소 요건에 중요 부분 착오라고 돼 있고 오른쪽 판단 기준이 있죠. 쭉 보다 보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지. 그러니까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네 가지는 일단 기억합니다. 시가, 면적, 소유자, 가압류 등기, 원인 모욕. 동그라미 2번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현저한 부주의. 그죠? 현저한 부주의. 니은 A 중대한 과실 있다 취소 못한다 공장 신축. 그 밑에 판례. 공인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땅을 거래하면서 임야도 등을 확인했다라면 알 수 있었는데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무슨 뜻이에요? 확인하지 않았어. 중대한 과실 있지? 반면에 B 고려청자가 아닌 땅을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 두 번째 중개인 말을 믿고 전문가 말을 믿었어. 따라서 이때도 중대한 과실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디귿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을 알고 이용했다면 설령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한 푼도 배상 안 해도 된다. 다음 페이지 7번 동그라미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3. 매도인에 의하여 계약이 적법해제한 후에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반가로 8.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특약도 유효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설령 중요본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꾸 이렇게 문장을 응용한 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착오 취소권 배제 특약이 유효하다라는 말은 이퀄 착오 취소권 배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있다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머리는 빙빙 돌지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목적 요건 4가지와 비정상적 의사표시 3가지 살펴봤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거 복습하고 다음 주 거 예습하고 문제 풀고 여러분들 스스로 해주셔야 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